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좀 잘 보셨어요? 문제도 다 풀고. 오늘은 이제 1단원이 끝나고 2단원에 있는 짜임새 있는 말과 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할 때 짜임새가 있을 건지 혹은 글을 쓸 때도 짜임새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용소와 며느리바위라는 하나의 전설과 그 다음에 김구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말과 글 부분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단원에서 문장의 짜임새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의 짜임새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배정해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는 문장의 짜임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올려오는 자료 다 출력하셨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어떤 식의 문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문장의 짜임새. 자, 첫 번째 형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문장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문장의 종류가 크게 여러분들 보시면 진하게 1, 2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의 짜임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배경 지식으로서 하나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제일 아래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문장 성분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문장 성분. 자, 과거 6차 교육과정 때는 이 문장 성분을 중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지금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장 성분이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온 학생들을 데리고 이 부분을 수업해 보면은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의 짜임새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문장 성분을 보게 되면은 문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주로 영어 때 되게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문법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영어랑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국어 문법과 영어 문법은 엄연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문장 성분을 먼저 보자고요. 문장 성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자,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죠. 우리 책에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요. 보어가 있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래에 보시면 그렇죠. 관형어가 있고요. 부사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독립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국어는 문장 성분을 크게 몇 가지, 7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부적인 특징을 조금 바라보게 되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는 뭐라고 나왔는지 여러분들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엇이 어찌하다 해서 문장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걸로 써요. 쉽게 이야기하면 문장의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장에서 주인이 뭔지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를 헷갈리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서술어인데, 서술어 또한 이러한 주체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흔히 여러분들 영어식으로 바꾼다면은 주어가 S 정도로 갈 수가 있겠죠. 서술어는 영어의 동사, V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영어의 일형식이 여러분들 뭡니까? SV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국어에서도 마찬가지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 자, 목적어는 여러분들 행위의 대상을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다 쓸까요? 자, 예문으로서 선생님이랑 한번 보게 되면은 나는 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잔다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서술어가 되겠죠. 누가 자는 겁니까? 나는 자는 겁니다. 주인인 나가 바로 나라고 쓰면 안 되겠네. 주어가 되겠죠. 주어.
자, 주인인 나는 주어가 되는 거고 잔다라는 부분이 문장에서 서술어, 즉 이 부분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면은 나는 간다 라는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의 서술어는 간다가 되겠죠. 누가 갑니까? 내가 갑니다. 주어죠. 근데 이 문장은 나는 간다라고만 했을 경우에는 문장이 뭔가 어색합니다. 즉 어디에 가는지가 나타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어디에 갑니까? 학원에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갑니까? 학교에 갑니다.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목적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위의 뭐 대상이 되겠죠. 즉 간다라는 서술어에서 어디 즉 행위의 대상을 이루는 말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에서 보통 목적어는 표시를 뭘로 합니까? 오로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그럼 이러한 문장 형태에서 우리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받고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것들. 네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네 번째는 보어가 나와 있죠. 보어. 이 보어가 여러분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영어에서 보어는 보통 수식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은 우리 국어에서는 보어가 그러한 성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보어는 자 제한된 서술어, 제한된 서술어, 즉 되다라는 말과 어떤 말? 아니다라는 서술어 어디서? 앞에 위치하는 형태로서 즉 이 두 개의 서술어 앞에만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로 본다면 목적어 자리에 이 보어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되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뭐가 됐을까요? 나는 가수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라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행위의 대상적인 위치에 들어가나 뭐 제한된 서술어 되었다라는 서술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은 되다라는 말과 아니다라는 말 어디서 앞에 쓰이는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어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라고 해서 필수 성분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주 성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바꾸면 주어와 서술어는 SV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주어, 보어, 서술어가 필요한 형태 이러한 것들을 완성된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섯 번째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책에 다섯 번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관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관용어. 자, 관용어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수식하는 말입니다. 수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꾸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엇을 수식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무엇을 수식합니까? 체언류를 수식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체언류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체언류라 함은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체언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사는 뭘 명사라고 하죠? 이름 명자가 되겠죠?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대명사는 뭐죠?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분필이죠. 분필은 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얘 이름은 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야 얘야 분필 가지고 와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겠죠. 근데 선생님이 분필 가지고 와라 라고 하지 않고 이것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도 뭘 가지고 옵니까? 분필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거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를 나타내는 말,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
관형어는 명사나 대명사, 수사를 뭐 해주는 말? 수식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국어 선생님이 있습니다. 국쌤이 있네요. 빡두 선생님이 있다고 합시다. 자, 국쌤은 국쌤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잘생긴 국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잘생겼다란 말이 바로 뭐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국어 선생님을 꾸며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명사죠. 그럼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 잘생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관형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바로 뭐냐? 우리 국어에서 체언류를 수식해주는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뭐가 붙냐면 니은이 결합되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붙음으로써 뭐를 만들어준다? 관형어를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관형어를 찾을 때는 뭐 니은이 결합됐는지 뭐뭐의가 결합됐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들 나온 게 뭐죠? 부사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사어 또한 관형어와 함께 뭐 하는 말? 수식해주는 말. 수식이 방금 뭐라고 했죠? 꾸며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꾸밈의 말인데 이번에 부사어는 뭘 꾸며줄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은 용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어는 방금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했죠. 그러면 과연 용언류는 뭐가 될까? 용언류는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를 지칭해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는 우리 국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서술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술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부사어는 뭐를 꾸며주는 말?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을 일반적으로 부사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면 좀 더 쉽겠죠. 자, 국어 선생님 달리기가 느립니까? 빠릅니까? 느리죠. 느리긴 느린데 어떻게 느리느냐? 매우 느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때 이 매우는 뭐? 뒤에 나와 있는 느리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매우가 바로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뭘 꾸며줘야지? 서술에 해당되는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부사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독립어가 나와 있죠. 자, 독립어는 말 그대로 독립돼서 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장에서 독립되어 쓰는 말을 독립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독립어는 뭐? 감탄사 정도가 독립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아이고, 배가 아프다. 자, 배가 아프다라는 이 문장 안에 아이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의 별개로 떨어져서 작용하죠. 즉, 이 문장에서 독립돼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독립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관형어와 부사어고 독립어에 대한 설명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제에도 출제는 빈도수는 되게 낮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짜임새에서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문장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새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문장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문장 성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요거를 알아보는 거라고 했죠. 자, 주어는 문장의 주체라고 했죠. 서술어는 이 주체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어는 뭐? 행위의 대상을 이르는 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요 보어는 뭐라고 했죠? 제한된 서술어인 되다나 아니다라는 말 앞에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걸 보어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필수 성분이다. 주 성분이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바로 뭐가 있습니까?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죠. 이 관형어와 부사어는 어떠한 역할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수식의 역할, 수식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수식 성분은 문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진 않으나 이 수식 성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식 성분이라고 하겠죠. 자, 필수 성분을 주 성분이라고 한다면 수식 성분은 일종의 주 성분이 아니라 부속 혹은 보조의 개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어는 뭐를 수식해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체언류. 주어, 명사나 대명사, 수사를 주로 수식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장 성분으로 따진다면 일반적으로 체언류는 주로 뭐? 주어나 어떠한 목적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면 일반적으로 관용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어는 뭐? 용언류, 동사나 형용사를 말하는 건데 동사나 형용사는 문장 성분을 이야기한다. 뭐? 서술어가 되겠죠.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을 부사어라고 했고 문장에서 왕따 된 친구 뭐라고 했습니까? 복리버라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의 짜임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알고 있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 성분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 수업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뭐를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문장의 짜임새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 어디? 문장의 짜임새를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의 짜임새는 여러분들 중간고사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상위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머물러 있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새죠. 자, 문장은 우리 국어의 문장은 크게 몇 가지?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죠? 홑 문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개념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겹 문장이다로 이야기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홑 문장이란 건 뭐냐? 이 말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홑 뭔가가 하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겹이라고 돼 있죠. 겹쳤다라는 건 몇 가지 이상? 2가지 이상이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2개 이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하나며 무엇이 2개 이상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홑 문장이라 함은 문장에서 뭐가 주어와 뭐가 서술어가 몇 번씩 한 번씩 쓰인 문장을 홑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예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를 보게 되면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인간만이 언어를 뭐 한다?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이냐? 앞으로 문장의 짜임새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서술어를 가장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냐면 주어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쉬워요. 우리 국어의 서술어는 어디 위치하죠? 문장의 제일 끝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지 한다? 끝까지 들어봐야지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서술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장의 서술어를 보게 되면 사용한다가 뭐 서술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사용합니까? 그렇죠. 인간이 사용한다. 주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을 사용합니까? 목적어, 즉 언어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한 번 쓰이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홑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겹문장이 되겠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그렇죠. 2번 이상 나타나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의 대부분이 홑 문장보다는 겹 문장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겹문장은 종류가 또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겹문장의 종류는 크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가 있느냐? 자, 이어진 문장과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이어진 문장과 또 하나의 문장은 바로 뭐냐면 안긴 아는 문장의 형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라면 혼문장을 주로 내겠습니까? 겹문장을 내겠습니까? 뭘 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겹문장을 주로 내겠죠. 왜? 겹문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어진 문장과 안긴 아는 문장 이 두 가지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이 출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과연 겹문장의 이어진 문장과 안긴 아는 문장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겹문장의 종류의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뭘 집어넣어놨냐면 이어진 문장이 뭔지를 하나의 도표,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장의 크기가 혹은 문장의 사이즈가 어떻게 비슷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랑 비슷한 친구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어깨를 올릴 수가 있겠죠. 선생님보다 크거나 작은 친구가 있으면은 어깨를 올리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 둘이 같이 나란히 어깨를 올리는 데는 힘들겠죠. 일반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면 비슷한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문장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A라는 문장이 있죠. 그림 잘못 그렸네.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죠? B라는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가 비슷해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어진 문장은 다시 종류가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대등하게 뭐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대등하다라는 건 두 개의 크기가 아주 비슷한 형태일 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주로 뭐에 의해서? 접속어에 의해서 연결되는 문장의 형태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어의 접속어 뭐 그리고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접속어로 연결되어 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 공부에 익숙한 친구들을 조금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영어의 접속어인 and나 but이나 이러한 것들을 문장 안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뭐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선생님이 봅시다. 나는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갔다 라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가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문장의 짜임새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뭘 찾으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술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서술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갔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내가 갔습니다. 아하, 주어가 여기 있네요. 그런데 가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뭣도 했죠? 먹었죠. 이것 또한 서술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형태는 나는 저녁을 먹었죠.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장이 어디서? 여기서 두 가지로 뭐 했다?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나는 저녁을 먹었다는 문장과 and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갔다라는 문장 두 친구가 나란히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드리면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문장이 연결될 때는 and나 but 같은 접속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또한 뭐가 문장에 이 쉼표가 쓰여 있으면 이 부분을 통해서 연결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선물 and나 but 그리고 이 쉼표 이 세 가지 것들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부해야 되는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은
김구의 나의 손은 주로 이러한 형태로 이어진 문장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와나 뭘로 과로써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요 문장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 혹은 이걸 혼문장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나와 영희는 도서관에 갔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뭐 먼저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서술어 먼저 찾았습니다. 갔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나와 영희가 간 거죠. 주어네요. 도서관에 간 겁니다. 목적어가 되겠죠. 그런데 나와 영희가 도서관에 갔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주어 한 번에 서술어 한 번이 쓰였기 때문에 혼문장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문장은 어떻게? 누가 먼저? 자, 나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영희가 있죠. 자, 이 문장은 나는 도서관에 갔다. 영희는 도서관에 갔다. 이 두 문장이 하나로 뭐 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뭐가 된다? 견문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문장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점심에 빵과 뭘 먹었다? 치즈를 먹었다. 그러면 나는 점심에 빵을 먹었다. 또 뭐 했다? 나는 점심에 치즈를 먹었다. 이 두 문장이 결합된 뭐가 된다고요? 견문장 중에 와나 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고 있으면 와나 과로 이어진 문장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나와 철수는 결혼을 했다 라고 됐는데 이때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나와 철수는 결혼을 했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얘기했다인데요. 나와 철수가 지금 현재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을 한 게 이제 목적어가 되는데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나는 결혼을 했다. 철수는 결혼을 했다. 두 문장이 겹쳐진 두 개의 와나 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기에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이때 이 의미가 만약에 나와 철수가 같이 서로 결혼을 한 거라면 이거는 주어가 몇 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뭐가 되는 거냐면 혼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와나 과로 이어진 문장을 볼 때는 각각의 문장을 한 번씩 만들어 봐야지만 어디에?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 문장의 짜임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까지, 즉 두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두 문장 이상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요소만 가지고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명심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종속적으로 뭐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자, 종속이라는 건 여러분들 쉽게 종속이라는 말에서 보면은 하나가 좀 개념적으로 좀 큰 주와 종, 하나는 작은 이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국어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조금 논란이 많습니다. 좀 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안긴 아는 문장 가운데 부사절로 안긴 아는 문장과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게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하기 힘들었는데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문장이 결합됐을 때 어떠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뭘 말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쉽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예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자, 비가 와서 뭐가 됐습니까? 소풍이 취소됐다. 이러한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문장의 서술어가 뭐가 있습니까? 취소됐다가 서술어죠. 또 서술어가 뭐가 있습니까? 왔다라는 서술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어디서? 여기서 나눠져 있는데 비가 온 게 바로 뭐야? 소풍이 취소된 원인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 원인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소풍이 취소된 건 이 원인에 의한 뭐라고 볼 수 있죠?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원인과 결과로 나타난 문장을 뭐라고 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찾는 방법. 일반적으로 문장 안에서 뭐? 접속어, and나 but 이러한 형태를 찾을 수 있고 또 뭐? 쉼표가 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와나 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주로 뭐?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자, 이 부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자, 일반적으로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출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난이도를 조금 높인다고 했을 때는 뭐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나오기도 쉽죠. 혹은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다. 그럼 뭐가? 와나 과가 어떤 식으로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어디? 함정에 빠뜨리기 쉽다 이겁니다. 자, 이어진 문장의 종류 3가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앞에서 우리 견문장의 종류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 이어진 문장. 또 하나는 뭐였죠? 그렇죠. 안긴 아는 문장이 있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안긴 아는 문장의 형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안긴 아는 문장. 자, 여러분들 이 말에서 조금 뭔가 뉘앙스가 풍기죠. 어떤 뉘앙스가 풍깁니까? 안겼다라는 말. 자, 그 다음에 안았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때는 크게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의 문장이 큰 문장이 있겠죠. 그 안에 조그만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즉 A라는 큰 문장에 B라는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를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채용만이 있는데 채용만과 선생님이 같이 어깨동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나란히 어깨동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채용만 품에 뭐하는 안겨있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문장의 크기가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채용만이 나이가 많을까요? 제가 많을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채용만이 저보다 어립니다. 참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하여튼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안긴 아는 문장을 보자 이겁니다. 안긴 아는 문장의 종류는 여러분들 눈치 빠른 친구들 빨리빨리 볼 수가 있네요. 몇 가지? 5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다고요?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의 방법이 뭐냐? 안긴 아는 문장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긴 문장이란 건 큰 아입니까? 작은 아입니까? 작은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가 뭐에서? 아는 문장에게. 아는 문장은 사이즈가 어때? 크죠. 이렇게 크다라고 그릴 수 있죠. 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 같은 개념은 바로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게 어떠한 역할?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쉽다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했을 때 명사절의 역할은 주로 뭐냐라고 한다면 전체 문장에서 뭐? 그렇습니다. 주어나 혹은 뭐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이 역할을 한다고요? 뭐가? 안긴 문장이에요. 자, 선생님이 우리 조금 전에 문장 성분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안겨있는 문장이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하고 쉽게 외울 수 있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금년에도 너의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봅시다. 금년에도
너의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자, 이러한 예문이 나와 있죠. 선생님이 문장의 짜임새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오케이. 바란다. 뭡니까? 서술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바랍니까? 이 문장에서는 누가 바라는 거예요? 금년이 바라? 너가 바라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그렇죠. 나는이 바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겁니다. 즉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바라긴 바라는데 무엇을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되는 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너의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바로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너의 일이 잘 되다라는 뭐가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형태. 여기서도 서술어가 있고 주어가 들어가서 주어와 서술어가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바라는데 무엇에? 바로 서술의 대상, 무엇?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뭐?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문장이 전체 나는 바라는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역할을 하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아하,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은 주로 뭐라고요? 전체 문장 안에서 안긴 문장이 뭐의 역할? 주어나 혹은 뭐 목적어의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쉽게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을 보게 되면은 원리를 혹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안긴 문장에 뭐에? 서술어에 뭐가 결합되냐면요.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뭐뭐했음, 미음의 형태가 되겠죠. 혹은 또 뭐뭐하기 또는 뭐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합된 이후에 여기서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 을이나 늘 혹은 주어를 만들어주는 이나 가, 은이나 는이 결합된 방법이 바로 뭐다?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을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뭐했음, 뭐뭐했기. 좀 전에 우리 대기라고 했었죠. 그 대기의 방법으로 봤을 때 기가 결합되는 거. 그리고 자,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쉽게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안긴 문장의 뭐에? 서술어에. 자, 명사를 만들어주는 역할. 일반적으로 뭐뭐했음, 미음이 결합되거나 뭐뭐하기, 조금 전에 했던 대기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뭐하는 것. 이런 말이 결합된 이후에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 을이나 늘,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 조사 은이나 는이나 이, 가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으면 뭐다?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 안긴 문장의 서술어에 뭐가 결합돼야 된다고요?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어야지 바로 뭐가?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왜? 시험에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 아주 잘 나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은 여러분들 우리 본문에 김구의 나의 소원에 보게 되면은 나는 오늘날에 뭐가? 인류 문화가 뭐함을? 불완전함을 안다 라는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분석해보면 안다가 서술어죠. 누가 합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죠?
오늘날의 인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늘날의 인류 문화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가 서술어가 되고 오늘날의 인류 문화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가 되겠죠. 이 안긴 문장의 서술어에 미음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을이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방법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기억하셔야지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뭐죠? 관형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요? 관형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을 하면서 알았죠. 안긴 문장의 전체 문장, 큰 아는 문장에게 무슨 역할?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라고 했죠. 그럼 이번에는 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관형절이기 때문에 뭐의 역할? 관형어의 역할을 하면은 그게 바로 뭐다? 관형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문장 성분을 공부했을 때 관형어는 뭐 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뭐 하는 역할? 수식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즉, 뭐의 역할을 하게 되면 된다? 문장,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형어의 역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즉, 어떠한 역할? 수식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또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나와 있죠. 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가 뭐한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찾으라고요? 뭐요? 그렇죠. 가장 먼저는 서술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서술어가 있죠.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나는 들었습니다. 자, 주어가 되겠죠. 무엇이 들었습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목적어가 이렇게 됐죠.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이 문장을 빼보겠습니다. 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를 꾸며주는 겁니까? 생각이라는 목적어를 뭐하는? 수식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전체 문장에서 생각을 뭐하는? 꾸며주는, 즉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하, 문장 안에서 꾸며줘야 됩니다. 뭐를? 생각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관형어는 뭐를 꾸며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체언류를 꾸며준다고 했죠. 문장 성분으로 이야기한다면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걸 뭐라고 한다? 바로 관형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장이 뭐의 역할? 관형어 역할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관형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관형절을 안긴 아는 문장을 찾는 방법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긴 문장의 서술어에, 자, 선생님이 아까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일반적으로 관형어를 만들 때는 뭐가 결합된다고요? 그렇죠. 니은이나 혹은 뭐뭐했는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게 되면은 바로 뭐가 된다? 관형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하, 니은이나 는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관형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뭡니까? 부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부사절 나왔으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부사어의 역할. 자, 부사는 주로 뭐의 역할? 꾸며주는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부사어는 뭘 꾸며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서술어를 수식해 줄 때 부사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죠. 자, 예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나버렸구나. 자,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나버렸구나. 자,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서술어 떠나버렸죠.
누가? 그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주어가 되겠죠. 자, 그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뭐도 말도 없이 이게 뭘 꾸며주는 겁니까? 서술어인 떠나버렸다를 꾸며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말도 없이가 바로 뭐? 하나의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고요. 뭘 꾸며줘야 됩니까? 용언류, 서술어를 꾸며주면은 부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부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의미상으로 찾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 방법은 뭐냐? 일반적으로 문장 안에서 뭐뭐 없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뭐뭐 없이가 들어가 있으면 뭐다? 부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 혹은 뭐뭐 듯이, 뭐뭐 하게, 뭐뭐 도록 이러한 말들이 뭐 하게 되면 포함되어 있으면 뭐다? 부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뭐 없이, 뭐뭐 듯이, 뭐뭐 하게, 뭐뭐 도록 이런 것들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요? 부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방법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부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게 뭐죠?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게 네 번째는 우리 책에 보면은 인용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 인용절이라고 했습니다. 즉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긴 문장이 인용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인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직접 인용은 주로 뭐냐? 말을 데리고 온 따옴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그대로 쓰는 말에 라고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간접 인용은 작은 따옴표에 고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즉, 문장 안에 라고라는 말과 고가 있으면 뭐다? 인용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보게 되면 자, 누구나 인간은 존엄하다고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믿습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그럼 뭐가 되겠죠? 간접 인용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인용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술절을 안긴 아는 문장입니다. 자, 서술절을 안긴 아는 문장은 학교 시험보다는 어디? 수능형 모의고사나 수능 형태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서술절이기 때문에 뭐 역할을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서술어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잡아내야 되느냐? 자, 서술절을 안긴 아는 문장은 제가 옆에서 다시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가 있는데 이 산은 나무가 많습니다. 자, 좀 더 쉬운 여러분들 이해되게 다른 예로 바꾸겠습니다. 국쌤은 다리가 길까요? 짧을까요? 그렇죠. 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국쌤은 다리가 길다라는 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렇죠? 이때 서술어는 뭡니까? 길다가 서술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 길다 해당되는 주어가 뭐죠? 국어 선생님이 길까요? 아니면 다리가 길까요? 뭐가 이 길다 해당되는 주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어 선생님이야? 다리야? 문제가 발생되죠. 국어 선생님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리가 길다라고 해버리면 국어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주어와 주어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요 두 가지 다리가 길다라는 말이 결합된 게 전체 국어 선생님이라는 주어의 뭐의 역할을 한다?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술절을 안긴 아는 문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만들어지면 서술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했습니다. 고픈 건 누구야? 나지. 뭐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픈 거란 말이야. 그때는
배가 고프다라는 게 하나의 문장을 먼저 만든 이후에 그게 전체 주어인 나는을 뭐 하게 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주어 서술어를 통한 뭐 안긴 아는 문장 즉 서술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문장의 짜임새에서 크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안긴 아는 문장인데 이 안긴 아는 문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야?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을 찾는 방법은 뭐라고요? 안긴 문장의 서술에 뭐가? 뭐뭐의 씀, 뭐뭐하는 기, 뭐뭐하는 것이 결합된 이후에 목적어나 주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 주격 조사가 결합됐을 때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관형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있습니다. 뭐의 역할? 관형어, 수식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법은 뭐? 안긴 문장의 서술에 뭐뭐하는, 뭐뭐했는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관형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부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 있는데 이때는 뭐의 역할? 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쉬운 방법으로서 문장 안에 뭐뭐 없이, 뭐뭐 듯이, 뭐뭐하게, 뭐뭐도록 그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뭐 없이입니다. 문장 안에 뭐뭐 없이가 들어가 있으면 뭐다? 부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절을 안긴 아는 문장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뭐뭐라고나 뭐뭐고 그 가운데 뭐 따옴표를 칠 수 있으면 뭐다? 인용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술절을 안긴 아는 문장은 어떤 관계?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뭐 서술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이론을 공부했으니 실전에 몇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장을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몇 문제 나와 있죠. 선생님이랑 몇 문제를 보면서 아하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실제 문장에서 찾아보면은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여러분들 꽤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란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총 20개를 선생님이 집어넣어놨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재석이는 무한도전과 패밀리가 떴다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재석이는 무한도전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석이는 무한도전을 진행한다. 재석이는 패밀리가 떴다를 진행한다. 이 두 가지 문장이 뭐한 결합된 이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와나 과로 뭐한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예 뭐가 나왔습니까? 국쌤은 돈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 얘가죠. 이거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국어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되겠죠. 자,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먼저 문장의 서술어가 뭡니까?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분명합니까? 국어 선생님은 분명하겠죠. 주어죠. 그런데 어떠한 것이 오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부분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바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에 뭐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가 결합되어 있죠? 이런 거는 뭐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목적어.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2번은 견문장으로서 어디? 안긴 아는 문장으로서 뭐? 명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의 예를 보게 되면은 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이거 아까 예로서 본 거 있었죠? 바로 뭡니까? 들었죠. 누가 들었습니까? 나는 들었습니다. 뭐가?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하.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라는 니은이 있습니다. 니은이 있으면 뭐다? 관형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3번을 하지 말고 5번을 하죠. 뭐 5번을. 자, 우리 책에 5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책은
이 책은 누가? 내가 뭐하던, 읽던, 뭐다? 책이다. 이런 문장이 있네요. 이 문장의 서술어 뭐? 책이다가 서술어죠. 뭐가? 이 책은이죠. 자, 근데 서술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읽더니 내가 읽다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뭐가? 니은이 있습니다. 뭘 꾸며줄까요? 뒤에 나와 있는 책을 꾸며주겠죠. 니은이 있으면 뭐라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그렇죠. 꾸며주는 말, 책을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다. 찾을 수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 자, 6번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뭐다? 많으시다. 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봅시다. 많죠. 누가 많습니까? 할아버지가 많습니다. 뭐가 많습니까? 인정이 많습니다. 뭐야 이거? 서술어인데 이건 뭐?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결합되면 인정이 많다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할아버지라는 전체 주어의 뭐의 역할? 서술어의 역할을 하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 뭡니까? 서술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 되겠네요. 6번은. 자, 7번은 뭡니까? 국어 선생님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한다. 없이 뭐뭐 없이가 있으면 뭐라고요? 부사절을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번 문제? 9번을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 개가 들어가 있네요. 보자고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문장이 길죠. 자, 요런 거 해보는 게 또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원하죠?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 여기서 우리 뭐 찾을 수 있네요. 기가 있습니다. 기가. 기에 뭐가? 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뭐였었죠?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 전체가 이 주어와 서술어의 명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봅시다. 또 뭐가 우리 눈에 잘 들어오는 한 군데가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봤을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 가장 아름답다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가 뭐를? 뒤에 나와 있는 나라를 뭐 한다? 꾸며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하나의 문장에 뭐가? 니은이 지금 있죠? 뭐를 꾸며줍니까? 나라를 꾸며주겠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꾸며주니까 관형절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아, 그러면 이 문장은 크게 몇 개의 문장이? 3개의 문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뭐? 나는 원합니다. 뭐를? 되기를 원하죠. 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때 가장 아름다운이 뭐? 나라를 꾸며주니까 가장 아름답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나라를 꾸며주는 관형절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크게 3개의 문장, 특히 명사절과 관형절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를 보면 16번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오늘 뭐가? 비가 오겠다고. 비가 오겠다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한 기상대의 예보가 틀렸음이 뭐한다? 분명해졌다. 이런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문장이 좀 긴데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문장의 서술어 뭡니까? 분명해진다가 졌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뭐가 분명해졌습니까? 예보가 분명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가? 예보가. 자, 예보가 분명해졌는데, 자, 예보가 분명해졌습니다. 어떠한 예보가? 자, 오늘 비가 왔다고 한 기상대의 예보가 틀렸음이 분명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찾는 거, 오늘 비가 오겠다고 한, 이렇게 되어 있죠. 비가 오겠다라는 게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나뉜다고 했을 때, 비가 오겠다, 고가 있습니다. 고. 선생님이 고가 있고, 따옴표로 만들 수 있으면 이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인용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인용절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오겠다고 한 기상대의 예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때 이렇게 다시 묶이면 요 한이 바로 뭐를 꾸며줄 수 있다? 뒤에 나와 있는 어디? 예보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니은이 있죠. 여기서 뭐가 쓰였습니까? 예보를 꾸며주고 있으니 이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형절.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틀렸다라는 하나의 문장에 뭐? 미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결합되어 있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이 문장은 총 인용절과 관형절과 명사절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안긴 아는 문장, 즉 견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줬던 이론들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는 되게 짧은 문장이다. 하지만 그 문장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문장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견문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김구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 전체의 문장의 짜임새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하, 문장의 짜임새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문장의 짜임새는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중간고사도 그리고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특히 문법이 어렵지만 원리를 알고 쉬운 방법을 안다면 뭐가 보입니까? 답이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제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본 문제가 있는데 직접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잘 되면은 제가 이제 김구의 나의 소원이라는 본문 내용이 들어갔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공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